최근에도 어떻습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도 많이 올랐죠. 코스피도 많이 올랐죠. 이거는 최근에 금리 오른 폭보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으로 기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현재는 금리가 올라도 기업이익이 더 빨리 증가하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경제 변수에는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가 오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차를 두고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한국은행하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에요. 물가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 정도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물가 목표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중앙은행이나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은 다 중앙은행의 목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가 있는데요. 그게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시장금리에 따라가지고 소비, 투자 이게 변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물가하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보통 5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리 경로라고 그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다는 겁니까?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GDP가 낮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총수요곡선이고 이게 총공급선이고 여기서 이게 물가가 결정되는데요. 한국의 목표가 물가가 2%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3% 이상 그 이후에 올렸다. 그러면 물가를 낮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가지고요. 소비 투자가 줄어듭니다. 수요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금리 경로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통화정책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금리가 2.5%인데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3%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2% 목표로 달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금리 경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산가격 경로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금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자산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주가를 하는 게 배당금을 가장 단순하고 금리로 할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습니까? 해당이 일당하다면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소위 역외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겠대요. 거꾸로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소비가 줄어들려면 역시 수요옵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용 경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면 은행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금리를 인상하면 앞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앞으로 경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은행이 어떻습니까? 가계나 기업 대출을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안정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율 경로예요. 요새는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 안 했다. 이런 전제를 한번 깔고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눈에 있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인상하면 돈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게 되죠. 수출이 줄어든 거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중 수출이 줄어들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환율 경로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대 경로인데요. 이거는 앞서 설명한 것 좀 비슷합니다만은 한국의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뭡니까? 이런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신용 경로, 환율 경로, 기대 경로를 통해 가지고요. GDP 성장률을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물가도 올렸다 떨어졌다.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조정한 거는 최종적으로 경제성장적으로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이
8번 1년에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결정해요. 5월 28일 통화정책 방향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금리를 물론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물가가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때문에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시사 발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경제 전망, 물가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하거든요. 5월에 다시 이거 수정해서 발표합니다. 근데 이거를 2월 전망치인데요. 근데 작년 11월에 올해 우리 경제는 1.8% 성장할 것이다. 2.0으로 2월에 올렸어요. 네, 그런데 아마 5월 전망에서는 제 예상입니다만은 이걸 2.7%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반도체 중심도 수출이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물론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이하고 전망할 것 같습니다만은 올해는 일단 2.0에서 2.7%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물가 전망을 지난 2월에 올해 우리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만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 시차를 두고 우리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거든요. 이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지난 2월에 2.2%로 전망했습니다만 아마 2.7% 이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도 올리고 물가 상승 올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일부 이원들, 7명이 통화정책 방향회의 결정해서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이런 지표를 보면서 일부 이원들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테일러 준칙이라고 이론적으로 적정금리를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적정금리인데요. 과거에 실질 금리를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가중치를 두게 되는데요.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 그 다음에 가중치를 두고 실제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우리 통화협천 목표가 물가가 2%라고 했죠. 물가가 2% 넘느냐 낮으냐 이거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가중치로 보통 0.5, 0.50 거예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질 금리를 언제부터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2010년에서 2025년 가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가가 실질 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에서 소비자 물가를 뺀 거예요. 여기에 따라도 적정금리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CPI를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얼마를 푸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적정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것도 0.50 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게 GDP라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잠재 GDP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1.8%라는 거는 잠재 GDP가 매년 1.8%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GDP는 2일 수도 있고 밑으로 이런 사이클이 그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실제 GDP가 잠재 GDP가 넘어서고 있어요. 1분기 우리 경제가 3.6번 성장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1분기, 2분기는 3% 정도나 이런 의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5%인데 3.0%로 올릴 것이다. 이런 것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는 우리 GDP 전망하고 물가를 전망해 본 거. 네, 그런데 제가 전망을 보면 하반기 수출 중심으로 소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보면은 2.5% 정도가 적정 수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2.5%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요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해 3.0%까지 올릴 것이다. 이런 것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 차이인데요. 시장금리라는 것은 국고채 3년 수익률 대표 시장금리라고 그래요. 근데 과거 보면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약간 선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 오름에 뒤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 예상을 한 거죠. 지금과 시장금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지금 3.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는 2.5%인데 이 차이가 지금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0.7%포인트 정도로 팠는데요. 시장금리가 3.7%라는 거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3.0%까지 올릴 것이다. 이걸 미리서 발입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의 역시 시장 예상처럼 기준금리를 3%로 올리더라도 시장금리는 그걸 미리서 반영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아마 시장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금리가 계속 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한 금리는 명목금리, 피셔 방정식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라고 그랬죠. 실질 GDP 성장률 대형 변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대충 소비자 물가 상승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습니다.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은행이 가계대출도 줄어들고 특히 기업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작년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1,040조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돈을 덜 갖다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은 유가지권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추세선을 그려놨는데요. 추세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금리는 하락한다. 최근에 하락하다 단기 반등하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소위 FOMC라고 그러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해요. 1년에 8번 개최합니다. 지금 4월까지 했고요. 6월 16일, 17일 또 FOMC가 열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연준 의장이 파월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케빈 오시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FOMC가 4월 발표문 보면요. 금리 동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2.5%로 했는데요. 미국은 범위가 했어요. 3.5에서 지금 3.75%. 지난번에 여기서 동결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무려 4명이 이거에 반대를 했습니다. 한 명은 금리를 내리자고 주장했고요. 3명은 최근에도 물가가 오르고 중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아닌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연준 이혼슬 사이에도 하는 거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발표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라고 했죠. 이게 한국의 거예요. 근데 미 연준은 물가 안정 홍토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최대 고용이에요. 우리나라 금융 안정일 때 최대 고용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급 기준금리를 소위가 연방기금금리라고 하는데요. 정말 미국은 탄력적이에요. 여러분 2008년 이지가 오니까요. 5.25%였던 거를 거의 0%까지 내려버렸죠. 그리고 금리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때부터 양적 완화를 실시한 거예요. 양적 완화는 게 뭡니까? 그냥 연준이 주로 그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 채권 이런 걸 사줘가지고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이 엄청 풀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보니까 금리 급격하게 내렸고 역사상 볼 수 없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 내리고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금리 얼마나 급격하게 올려버렸습니까? 미국 통화정책은 정말로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가 이제 물가가 불안하고 경제성장 불안하니까요. 지금 중단을 했죠. 이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경제가로 달렸죠. 4월 보면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따라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도 아주 건전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소비가 추세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한 69%인데요. 아마 하반기 FOMC에서는 소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은 최근에 보면 늘었다 줄었다 반복되고 있죠. 고용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실업률이 다소 떨어졌습니다만 추세로 보면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의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있네요. 여기서 SF 부분은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12개월 실업률 이동평균이 올랐을 때 전후로 애 없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좀 느린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보더라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거 미 연준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이거죠. 미국도 인플레이션율을 2%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를 넘어서고 있고 물론 제 전망치입니다만은 올 3분기, 4분기에는 유가 상승 때문에 4%를 다소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고요. 이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케빈 오시의 새 연준 의장 지난주부터가 이분이 연준을 맡게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지금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양적 완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때가 2000년 코로나 때문에 특히 양적완을 많이 단행해도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비롯이 연주부장을 QE는 안 하겠다. 통화정책 양적완화보다는 연방기금금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곧바로 승려로 되겠습니다만 점도표 같은 거 경제성장을 전망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연준위원 생각들이 조금 고정될 수 있다. 이거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연준이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 부양하고 경제를 부양할 것이다. 그런데 케빈 워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통화정책에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연준이 통화정책을 제가 8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3월, 6월, 9월, 12월에는요. 그런데 케빈 워시는 이것도 안 하고요. 점도표라는 게 있죠. 금리 결정을 참여하는 17명이 올해는 적정금리가 몇 %다, 내년에는 얼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수준이 얼마다 이렇게 점을 짓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연준 위원들 생각이 좀 고정되고 비탄력되게 이러는 겁니다. 이것도 그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만둘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앞으로 통화정책이 주시장에서 보면은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다 금리를 올해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우선 그 주요 IMF들 견해인데요. 대부분 상한선이 3.75%인데요. 올해 다 동결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 CT예요. CT는 9월에 한 번 내리고 12월에서는 0.5%포인트 소위 피크가 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고용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10개월에 한 번 내린다고 전망했고요. 그다음에 농라도 머리도 2차례 내린다고 전망했습니다. 세 군데가 조금 특이한 견해고요. 근데 제 그 견해는 뭐냐면 역시 제가 앞서 소개한 그 테일러준 칩으로 한국의 적정금리가 추정해가지고 저는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적정금리 올라왔지만 하반기에는 떨어지고 있다. 미국은 제가 2026년, 2027년까지 한번 추정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례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하고 주가 관계예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지만은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주가를 결정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빨간선으로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현재 가치 그냥 배당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금리로 할인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주가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인기업 효과라고 해요. 자산 배분이 효과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4.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S&P 500 배당 순위 1.4%입니다.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게 되죠. 이런 거를 자산 배분 효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이 없는데요. 앞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오르면 어떻다는 겁니까?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투자, 특히 소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기업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이익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하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보면 역외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그때 주시장 거품이 발생하죠. 경제가 좋으니까요. 미 연준이 과감히 금리를 예상했죠. 그래서 그 후로 우리 나스닥이 80%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를 0%까지 내렸거든요. 양적완을 통해도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 이런 것들이 할인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는 금리가 오르는 초기에는 금리 폭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대출금리 빨리 올려버리고 A금리는 조금 늦게 올려요. 그래서 A대금리 차가 커지면서 금리가 오를 때 초기에는 은행주들 오른다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은행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브레인주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가별로 달라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금리와 주가는 역외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니케이 225고요. 10년 국제 수익률입니다. 상관계수가 무려 플러스 0.7이나 돼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때 금리가 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금리하고 주가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죠.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 모형이 배당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분자에 배당금이 있고 분모에는 금리 마이너스 기업이 증가율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배당은 일정하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야 되죠. 그런데 금리가 떨어질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많이 떨어져 버렸다. 이럴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 또 주가가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일본의 90년대 장기 불황이 접어들죠. 이때 금리가 계속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제가 나쁘니까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것.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일본의 10년 국제 수익률이 거의 2.8%까지 올라가지고 그런데 일본 주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금리가 오른 것보다도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식시장을 볼 때, 특히 일본 주식시장을 볼 때는 금리만 가지고 주식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볼 때 반드시 금리하고 주가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우리나라 금리와 주가인데요. 우리 코스피하고 국고채 3년 수익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0.60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올랐다가 상승계수가 마이너스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식시장, 채권시장 관계는 이론적인 관계와 동일하죠. 일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오른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떻습니까? 금리가 오른 때 주가도 많이 올랐죠. 코스피도 많이 올랐죠. 이거는 최근에 금리 오른 폭보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으로 기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현재는 금리가 올라도 기업이익이 더 빨리 증가하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경제 변수에는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가 오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차를 두고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소비가 감소하면 어떻습니까? 기업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차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요. 7개월 정도 시차가 납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면서 우리 주가 코스피도 하락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국고채 수익률 3년짜리 역수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역수니까요. 그래서 이것과 7개월 시차가 있으니까 최근 데이터가 4월까지가 발표됐습니다만 7개월 국고채 3년 수익률 역수를 오른쪽으로 이동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떨어지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리면 시차를 두고 특히 소비가 감소하니까 기업이 줄어드니까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선행성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 방향도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인데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미국은 명목금리하고 S&P500하고 상관계수가 상당히 낮고요. 실질금리하고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미국과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뗀 거거든요. 이게 실질금리인데요. 최근에 미국 주가가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실질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10년 국채 수익률도 올랐지만 물가 상승이 더 빨리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시줄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전망해 보면은 아마 3분기까지는 실질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요. 4분기 가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실질금리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조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 관계는요, 일반적으로 주가하고
금리는 역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전제 이론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별로 다르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정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거는 금리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 증가에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이론대로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7개월 정도 시차한 게 있더라. 금리가 오르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가가 떨어지더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단순히 명목금리보다는 이 실질금리가 주가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 관계를 분석할 때는 국가별로 다 차이가 있고요. 기관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주가와 금리 관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금리에 대해서 아주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금리하고 주가 관계, 금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